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면서 남편과 네 식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요즘 큰 걱정이라면 아이들 교육이나 성장 발달 같은 것들이 걱정이랍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사연을 쓰고 있나 궁금하시죠? 사람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하나 고민하는 것도 힘든 시기를 넘어왔기 때문이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생활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만큼 아직도 그때 충격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당장 생계를 걱정할 만큼 힘든 시기에도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힘든 순간이 찾아오니까 나쁜 놈과 좋은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됐답니다. 주변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숨어 있다가 힘든 순간에 발버둥 치는 저와 남편을 보면서 악랄하게 비웃으며 무시하던 나쁜 놈이었죠. 나쁜 놈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한 척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쁜 놈이 노란 싹수를 보이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잘 들어보시고 주변에 싹수가 노랗다 싶은 놈이 있으면 당장 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쓰게 됐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어차피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똥 밟지 마시라고 제가 겪었던 싹수 노란 나쁜 놈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 가장 착한 남편은 집들이에서 만나게 된 사이였죠. 저와 남편만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 없던 솔로라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연락처라도 교환해서 친구처럼 지내봐. 혹시 알아? 아는 오빠 동생 사이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도 있잖아. 얼른 번호 교환해. 당사자들보다 더 신난 친구들의 등살에 저는 얼떨결에 남편과 번호를 교환하게 됐어요. 그렇게 번호를 교환한 뒤 남편한테서 조심히 들어가는 문자가 왔었고요. 저도 거기에 답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남편과 꽤 긴 시간 소통을 하게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 좋고 순박한 성격을 갖고 있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무난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연애하는 동안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참 진국이라는 걸 느꼈죠. 남편과 저는 그 당시 회사원이었는데 한 번은 남편이 난감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 내가 생활비가 좀 빠듯할 것 같아. 왜? 회사원 월급이 갑자기 줄어들기라도 해?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부모님 생활비를 좀 보내드렸더니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 거동이 불편해서 일 못하신 지 오래됐거든. 근데 엄마까지 감기 심하게 앓으셔서 일을 못하셨나 봐.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몸은 괜찮으셔?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더 걱정되겠다. 남편 고향이 경상도였는데 그곳에 부모님과 형이 함께 살고 있다고 했죠. 그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짠했어요. 사실 월급에서 절반이나 뚝 떼서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는 선택을 한다는 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부모 은혜도 모르고 기본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천진데 그 와중에도 자식된 도리를 하려는 남편이 달라 보였죠. 그래서 저희는 진지하게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어요. 둘 다 대단한 집안을 둔 형편도 아니다 보니 분수에 맞게 준비하기로 했죠. 서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같이 형편껏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준비하던 와중에 시댁으로 인사 갔다가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날 시댁에 처음 인사 간다고 조신하게 차려입고 들어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바로 이 말이었어요. 거미! 왕거미! 워낙 벌레를 무서워하던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와서
왕거미라고 소리친 겁니다.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본 어머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놈의 거미가 우리 예비 며느리 쫓아내겠네. 내가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벌레를 무서워해서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소리까지 지르고 호들갑 떨었나 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가씨들이 다 그렇지. 나도 아가씨 때는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벌레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 제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님은 장난스럽게 상황을 넘겨주셨어요. 그때 처음 가본 시댁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집안이 구석구석 너무 낡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시숙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어머님은 소일거리 하시다가 감기 때문에 일을 못할 상황이라면 시숙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숙은 어떻게 된 게 팔다리 성한 몸으로 흔한 아르바이트 하나도 안 하고 빌부터 살고 있더군요. 그래도 어머님이 참 대단하셨던 게 악조건 속에서도 꼭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셨죠. 능숙한 손길을 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님이 아버님 곁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숙도 옷을 걸쳐 입고 나오더니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면서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예비 며느리 궁금해서 나왔어요?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마시라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 우리 집 같은 상황 다 알면 도망간다니까요. 어머님과 시숙이 한바탕 할 것 같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아버님 표정이 굉장히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숙이 보란 듯 사과를 깎아 아버님께 하나 건네드리면서 말했답니다. 아버님, 사과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좋아요. 그래, 고맙다. 너도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먹어. 전 괜찮아요. 저 온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더 신경 쓸 게 많으셨을 텐데요. 아버님 훌륭한 분이라고 오빠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아버님께 사과를 드리면서 말을 걸자 시숙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아버님도 제가 살갑게 다가가자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말에 아버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 게 뭐 있어. 나 때문에 괜히 가족들이 고생이지. 아버님, 저도 다 들었어요. 수년 전에 일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셨다면서요. 큰 수술까지 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놀다가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아버님이 죄송한 표정을 지으세요? 진짜 죄송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말하자 대뜸 시숙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뭐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제가요? 그럴 리가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전 아버님이 가족들 위해서 일하시다가 다치신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건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님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똑순이 같은 며느리가 왔네. 여보, 우리 둘째가 사람 보는 눈은 당신 닮았나 봐요. 사람 보는 안목이 좋아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 데려왔잖아요. 아, 그러게나 말이야. 옛날 당신처럼 현명하고 강단 있고 참 보기 좋네. 내가 말년에 며느리 복이 필요나 봐. 어머님과 아버님은 서로를 칭찬하면서 얘기하셨죠. 시숙은 그 상황에도 혼자 씩씩거리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도망치는 꼴을 보니까 잘못한 건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낡고 허름한 시댁에서 참 귀중한 걸 보게 됐어요. 솔직히 시댁은 거실 장판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벽지도 누런 자국이 그대로 보일 만큼 어렵게 지냈죠. 하지만 낡은 집을 빛내는 시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아버님을 챙기기 바빠 보여서 슬며시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어머님,
저 거의 다 먹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먹고 살았어. 큰 수술 몇 번 하니까 이 사람이 젓가락질을 잘 못해. 그렇다고 포크를 쥐어줄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씩 놔주는 게 편해.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어머님은 식사 중에도 아버님이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 아버님 숟가락에 올려주셨습니다. 게다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약이랑 물까지 전부 챙겼어요. 그야말로 어머님은 아버님 손과 발 같은 역할인 셈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서로 위해주면서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에 온 김에 하루 자고 가기로 했는데 다음날 화장실이 소란스러운 것 같아 남편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아버님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 아니야? 얼른 가서 한번 확인해봐. 아니야.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세수시켜 드리는 거야. 항상 아침마다 어머니가 직접 아버지 꽃단장 해드려. 오늘은 너 있어서 일찍 일어나셨나 보다. 와, 어머님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시겠다. 시숙에 대해 얼핏 듣긴 했지만 직접 와보니까 시숙은 집안에 도움이 되는 구석이 없었죠. 게다가 원래는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던 시부모님까지 시숙 때문에 그런 허름한 집에서 살았던 겁니다. 저러니까 어머님이 시숙만 보면 화를 낼 만도 했어요.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도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사고 치는 사람은 시숙인데 남편은 취업하고부터 시댁의 생활비를 보태면서 살았던 거죠. 유독 효심이 깊었던 남편은 부모님의 좋은 모습만 보고 배운 것 같았습니다. 강단 있고 현명한 어머님의 모습을 남편이 참 많이 닮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에 다녀온 뒤 더 남편과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저희 집안도 그리 대단한 집도 아니고 뭘 따질 게 있겠습니까? 정말 남편 인성 하나 보고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굳이 따지자면 저희 집보다 더 어렵게 사는 시댁 형편을 듣고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말하셨습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관상이 합격이야, 합격. 남자라면 이런 관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지. 관상 공부를 했던 적이 있던 아버지는 남편이 관상이 좋다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이런 아버지의 관상은 도무지 끝이 나질 않았고 쉴 새 없이 남편 얼굴을 보면서 말하셨습니다. 이런 관상이 같이 살면 절대 처자식 안 굶겨. 아, 진짜라니까? 사람이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자네, 내 말이 맞지? 그럼요. 저는 제가 굶더라도 제 처자식은 절대 굶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어주세요. 자, 아버님, 한 잔 받으시죠. 사위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신이 나 보이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한술 더 뛰기 시작했죠. 엄마가 저를 보면서 형부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해도 정말 관상 볼 줄 아는 사람이야. 큰 사위 처음 인사 왔을 땐 아버지 저렇게까지 말 안 했어. 나한테 살짝 말해줬지. 형부 관상도 봤었어? 그땐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차마 대놓고 말은 못하고 나한테만 그러더라고. 얼굴에 욕심이 가득하다고. 저는 그때 엄마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같이 듣던 아버지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셨죠.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 잘못 쓰다가 망할 수도 있어. 사람이 항상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욕심에 자기가 망한다니까? 아버지의 말에 저는 그냥 웃어넘겼죠. 언니는 저보다 일찍 결혼했는데 형부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도 용돈도 챙겨드리고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그런 형부를 보면서 엄마는 큰 사위가 손이 크다고 칭찬하곤 하셨죠. 그때만 해도 부모님은 형부가 손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식구들한테 잘하는 형부가 미웠던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할 때도 형부가 축하한다면서 축의금도 100만 원이나 했었죠. 그래서 아빠가 본 형부 관상은 엉터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빠가 잘못 봤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 식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신혼집이 조금 작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주신 3천만 원과 시댁에서 보태주신 1,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신혼집이라 작아도 그저 좋기만 했죠. 소박한 살림이었지만 남편과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도 있었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워낙 알뜰한 사람이라 그나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첫째 아들을 임신 출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월급 꼬박꼬박 벌어오니까 아껴가면서 살만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한 대로 사라진답니까? 하필이면 둘째 딸까지 낳고 내 식구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 무렵에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저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 회사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 현장은 인원 감축도 할 만큼 어려운가 봐. 그렇게 어려워? 대체 언제까지 어려울지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 다행스럽게도 모아둔 비상금이 있어서 몇 달간은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그게 참 막막했죠. 게다가 남편은 월급 못 받는 날이 길어질수록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늘어만 갔습니다.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잔뜩 취해서 들어온 걸 보니 보는 저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만땅 취해서 들어온 남편은 절 보자마자 꽉 안아주면서 울먹이며 하소연을 했죠. 여보, 내가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좁은 집에서 살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젠 생활비도 못 주는 무능한 남편까지도 했어.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내가 술 좀 마시지 말라고 했지. 맨날 술만 먹으면 이런 헛소리만 하니까 내가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당신 말도 안 듣고 한심하게 술이나 퍼마시고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무능한 쓰레기야. 그래, 당신 바보야. 난 그동안 집에서 당신이 벌어다 준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 줄 알아? 우리 몇 달간은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고 좋은 일자리 있나 알아봐. 그래야 최악의 상황은 대비할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이 각자 맡았던 게 다르니까 미안한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남편이 일했기 때문에 제가 비상금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주는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비상금도 따로 모아두고 있었죠. 하지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니까 저도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바닥을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애가 탔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죽으란 법은 없다고 하죠. 저와 남편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결혼 후 저는 언니 부부와 같이 서로의 집을 오고 가면서 가깝게 지냈죠. 그래서 서로 속속들이 사정도 알 만큼 꽤 친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희는 언니 부부와 함께 강원도로 놀러 갔었어요. 오랜만에 여행 나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때도 술 좋아하던 형부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놀러 갔던 거라
남편도 형부 장단에 맞춰 한 잔씩 마셨죠. 그때 형부가 남편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네, 아직도 회사가 많이 힘들어? 피부도 까칠하고 안색도 안 좋아 보여. 늘 똑같죠 뭐. 작은 회사라 그런지 한 번 어려워지니까 수습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 중이긴 해요. 월급도 안 나오는데 계속 다닐 수도 없고 계란에 바위치기라도 일단 다른 회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버티다간 저희 파산할 것 같아요. 그 정도야? 하긴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오죽하겠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젠 애들 보기도 민망해요. 무능력한 아빠 같잖아요. 내가 일자리 좀 주선해 줄까? 정말요? 형님이 제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려고요? 대단한 자리는 아니야. 나도 우리 회사 본사까진 꽂아줄 힘은 없어. 근데 내가 관리하는 하청업체 중에 한 곳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자네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때? 저야 뭐든 감사하죠.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겠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형부의 대화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시켜만 주면 뭐든 하겠다고 하니까 형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할 수도 있어. 불러만 주신다면 가야죠. 뭐 하는 자리인데요? 4대 보험은 다 되는데 아마 계약직 직원으로 시작하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요. 계약직 자리도 감사하죠. 아, 형님, 진짜 감사드려요. 저희 가족 은인이세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제가 정말 이 한 몸 바쳐서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래. 계약직 직원이지만 복진 괜찮으니까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 계약직이라도 연봉 좀 괜찮게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볼 테니 잘해봐. 이 집안의 사위는 자네랑 나 둘뿐인데 같이 쌍끌이로 잘 살면 좋잖아. 서로 힘들더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 저는 그때 형부가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몰래 눈물을 훔칠 만큼 벅찬 듯 보였죠. 남편과 서로 얼싸안고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다독였어요. 언니도 정말 잘 됐다면서 축하해줬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정말 가족뿐이라고 생각했죠.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은 곧장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동안 밀린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였어요. 이미 최악의 위기까지 맞이한 곳이라 정말 희망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과감하게 밀린 월급을 포기하고 형부가 소개시켜준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새 회사로 첫 출근하던 날 남편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잘할 수 있겠지? 괜히 실수해서 형님 얼굴에 먹칠하면 어떡해. 나 너무 긴장된다. 뭘 그렇게 긴장해.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가. 당신은 금방 익히는 사람이니까 아마 한 달이면 다 적응할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어서 다녀와. 우리 남편 파이팅. 지난 일은 잊고 다시 힘차게 살아보자. 여보, 나 다녀올게. 잔뜩 긴장한 남편을 힘내자면서 다독였어요. 아무래도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려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았죠. 기존 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도 걱정하고 무엇보다 형부가 소개시켜줬던 자리라 실수하면 형부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제 그런 걱정했냐는 듯 잘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워낙 손재주도 좋고 일머리도 좋아서 새로 이직한 회사 사장도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죠. 그렇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시작했던 일을 어느새 2년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던 중에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 솔선수범하면서 기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장은 2년쯤 다녔을 때 저희 집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회사라 그런지 이름만 사장이지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냈던 곳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집에 오기로 한 날, 저는 밥상에 술상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처음 본 남편 회사 사장은 절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민철이 집에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재수 씨 안녕하세요. 저 민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이에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제 남편 신경 많이 써주신다면서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오히려 제가 민철이 덕분에 회사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인연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개받아서 채용하게 됐지만 생각보다 워낙 일을 잘해줘서 제가 더 고마울 따름입니다. 회사 내에서도 얼마나 리더십 있게 잘 지내는지 지금은 제가 오른팔이라니까요. 지금은 제가 민철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너무 좋게 봐주시네요. 저도 남편이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에이, 무슨 소리세요? 오늘은 제가 재수 씨한테 뇌물 주려고 왔는데요.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물도 사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이거 홍삼이잖아요. 우리 민철이 잘 챙겨주시려면 재수 씨가 힘을 내야죠. 그러니까 하나씩 꼭 챙겨 드세요.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빈손으로 오시지. 이건 또 뭐예요? 장어까지 사오셨어요? 집에 들어올 때부터 양손 가득 온다 싶었는데 사장은 홍삼에 장어까지 사온 겁니다. 저는 얼른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두 사람을 주방으로 안내했죠. 그렇게 한 상 차려주니까 두 사람은 뒷모습만 보면 오랜 친구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오래 알던 사이처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사회생활인데 남편이 넉살 좋게 사장과 있는 걸 보니까 믿음직스러웠죠. 드디어 우리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그리 큰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사장 눈에 들어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었죠. 남편이 회사의 자리를 잘 잡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생활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괴롭히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불행은 웃고 있을 때 찾아와 사람 뒤통수를 친다더니 정말 속 터지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남편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 남편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냐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괜찮다고만 하는데 제가 알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연히 한밤중에 거실에서 통화하는 남편 꼬리를 밟게 됐죠. 남편은 핸드폰을 두 손으로 잡고 쩔쩔매면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 상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형님,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나가요? 제가 왜 형님을 피하겠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남자인 건 알겠는데 도무지 누구랑 통화하나 감이 안 왔죠. 그래서 남편 통화가 끝나길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남편한테 추궁하며 물었어요. 방금 누구야? 뭔데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야? 여보,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쥐새끼처럼 나가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왔지. 누군데? 대체 어떤 놈이 이 새벽에 전화해서 사과하게 만드는 건데. 핸드폰 이리 줘봐. 남편은 끝까지 전화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저는 기어코 남편한테 휴대폰을 뺏어들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이름을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저희 형부를 저장해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방금 형부랑 통화한 거야? 뭔데? 뭐 때문에 당신한테 이러는 거야? 여보,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좀 해줘. 이게 지금 모른 척하고 넘어갈 일이야? 당신한테 왜 화를 내고 있냐고. 내가 지금 형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꼭 형부 입으로 듣게 만들어야겠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말해줄게. 결국 남편은 제가 형부한테 직접 전화하려고 하자 그동안 있던 일을 실토했죠. 알고 보니까 형부는 남편이 다니던 하청업체를 관리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2년 차가 되니까 형부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던 거예요. 세상에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어도 형부의 행동은 부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털어놓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죠. 형부가 하청업체에 찾아가 회식을 하자고 하더니 몇몇 직원들까지 끌고 갔던 겁니다. 그 자리엔 사장도 있었고 남편보다 더 연차가 낮은 직원도 있었다고 했어요. 술을 워낙 좋아하던 형부는 그 자리에서도 혼자 잔뜩 마시고 취한 거죠. 그러더니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술 취한 목소리로 소리쳤다는 겁니다. 야, 김민철. 너 어떻게 했으면 나한테 술을 한 번 안 사냐? 너 여기 꽂아준 사람이 난데 내 은혜를 무시하는 거야? 아유, 아니에요, 형님.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날 한번 제대로 잡고 모실게요. 웃어? 야, 제대로 사과 안 해?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공과 사는 확실하게 하자는 게 내 인생 모토니까 잘 새겨들어. 알겠어? 쪼르르 집에 가서 이르면 넌 끝장이란 소리야. 와, 이 사실을 전부 알고 난 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몰랐던 형부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노발대발 화를 내니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참아. 나 지금 다니는 회사 너무 만족해. 그냥 나 이대로 다니고 싶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못 본 척만 해줘.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남편이 애원하는 걸 보니까 쉽게 언니네 집을 쳐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친정 가족 모임 때 보니까 언니는 형부의 실체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전부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형부는 구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마신 건지 술 기운이 오른 형부는 친정 부모님도 다 있는 곳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어이 자네, 내 덕분에 팔 잡힌 소감이 어때? 네 형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근데 입으로만 감사하면 내가 알겠어? 물건이나 돈으로 보답해야 정성이 느껴지는 거지. 입만 살아서 고맙다고 하면 누가 그 진심을 알아? 형님, 취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다음에 따로 얘기해요. 에이씨, 이렇게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빠져나가려고 하네. 정신 상태가 왜 그래? 그러니까 하청업체나 다니고 있지. 에휴. 아무리 사람이 취해서 인사불성이라 해도 처갓댁 와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때 엄마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형부를 보며 소리치셨어요. 지금 그게 뭐하는 말버릇인가? 어디서 급을 나눠? 자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어? 술만 마시면 망나니가 되는 자네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보기엔 자네가 제일 못났어. 그만해. 맨날 술 마시고 산통이나 깨고.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참다 못해 화가 난 엄마는 형부를 다그쳤죠. 그때 언니가 미안한 목소리로 엄마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만에 처가 와서 기분이 좋았나 봐. 원래는 술버릇도 없는데 미안해 엄마. 제부도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언니, 형부 술 깨면 정식으로 내 남편한테 사과하라고 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부모님 계시는 자리에서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술 먹고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술 깨면 제부한테 제일 먼저 사과하라고 할게. 저희 먼저 가볼게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요즘에 일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언니는 술에 취한 형부를 데리고 급하게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언니는 형부 실체를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언니 성격상 알고도 그냥 둘 성격도 아니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는 술에 깬 뒤 남편한테 정말로 사과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과하면 뭐합니까? 술만 마시면 개벌은 남 못 주고 나오니까 정말 꼴보기도 싫었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은 자기가 직접 형부를 따로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남자끼리 잘 좀 해결해 보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주 남편을 벗겨먹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술값이 어마어마했어요. 1차로 갈비 10만 원 먹고 2차로 참치 먹으러 가서 또 20만 원 넘게 먹은 거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저도 진짜 이를 악물고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새벽이 지나도 집에 안 오는 남편한테 전화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화를 내면서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대체 어디야? 그 정도 사 먹였으면 됐지. 그만하고 들어와. 여보, 그게 나 믿지?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야. 대체 어딘데? 그게 형님이 자꾸 여자 있는 술집 거기 가자고 해서 왔는데 여기 좀 불편하다. 근데 여기 술값이 너무 비싸. 아가씨까지 부르면 그냥 200만 원 넘겠는데? 뭐? 진짜 형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을 데리고 그런 곳을 가? 정말 미안해. 그냥 옆에서만 보조만 맞추다가 금방 갈게. 진짜 너무한다. 내가 뻔히 당신이랑 연락하고 있는 거 알면서 이러는 거잖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 확 언니한테 말해버릴까 보다. 뻔히 제가 남편과 연락하고 있는데도 아가씨는 술집을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술을 마시면 본성이 나온다고 형부는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부른 거니까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채 들어와 거실에 뻗어버렸어요. 그때 눕자마자 오바이트 하던 남편 때문에 진짜 저야말로 개고생했죠. 처음에는 일자리 주선해주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형부가 달라 보였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형부 보기가 불편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애쓰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죠. 그런데 가족인 남편한테도 하청업체라고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이 회사 사장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듣게 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를 담당하던 형부는 업체 직원들한테 뒷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거절하면 일감을 뺏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나 보는 그런 일을 형부가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때 남편한테 사장이 한탄을 하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란 대기업이 다 해먹는다고 하는 거야. 대기업 관리 직원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항의하면 자기한테 대들었다고 일감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좀 챙겨주면 그때서야 이 회사 최고라고 하고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남편과 사장이 나눈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도 싫었죠. 남편 회사 사장이 좋은 분인데 당할 수밖에 없던 현실도 답답했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필 그쯤 엄마 생신이라 식구들이 전부 친정에 모였죠. 엄마는 형부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 듣기 싫다고 술도 아예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의 노력에도 형부는 친정에 오기 전에 거래처 약속이 있었다면서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엄마는 또 고삐 풀린 망아지를 봐야 되냐고 한숨을 쉬셨죠. 그리고 술까지 사들고 온 형부를 보면서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가족들끼리 모였으면 처음 만날 때와 끝날 때는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자네가 술만 마시면 끝이 안 좋았어. 내가 오늘 두고 볼 거니까 똑바로 해. 네, 장모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릴게요. 엄마가 한번 호되게 말을 해서 그런지 그날 시작은 양호했어요. 남편 옆에 털썩 앉더니 본인이 사온 술을 건네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요즘 많이 바쁘지? 다 자네 회사가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힘내.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술에 취해도 좋은 말을 하길래 사람이 변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자 또 본색이 스멀스멀 나왔어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던 형부는 또다시 선을 넘는 발언을 하면서 남편한테 자꾸 시비 걸듯 말했죠. 야, 자 한잔해. 우리 불쌍한 놈. 언제까지 그런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 할래? 남자가 배포가 없어? 나처럼 대기업은 다녀야 마누라도 기가 사는 거야. 요즘은 아빠 회사 이름이 애들 사이에서도 레벨이 갈린다니까. 자네 출세하고 싶어? 그럼요.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데? 대기업 문턱 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출세하고 싶으면 날 잘 따라야지. 내 명령은 무조건 복종. 알겠어? 자, 어디 잘 알아들었나 한번 볼까? 그래, 저기 내 구두 있지? 가서 좀 닦아봐. 네? 가서 내 구두 좀 닦아보라고. 출세하기 싫어?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나 대기업 과장이야. 내가 못할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니까? 대기업 직원이 무슨 벼슬이라도 됩니까? 저는 그래도 형부 술 취한 헛소리를 남편이 무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딱 일어서더니 정말 신발장으로 가서 신발을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걸 왜 닦고 있어?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수건을 빼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열이 잔뜩 오른 저는 형부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형부, 미쳤어요? 감히 내 남편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언젠 가족이라면서요. 언젠 잘 지내보자면서요. 근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 난 그냥 내 동생 같으니까.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걸 보니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지켜보던 엄마가 형부의 뒤통수를 치면서 호통을 쳤어요. 장모 말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아까 처음부터 분위기 깨면 진짜 안 참는다고 했지. 이게 네 생일이야? 내 생일이지 이 자식아. 네가 뭐라고 둘째 사위를 무시해? 야, 대기업 네가 만들었냐? 어? 엄마는 급기야 형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형부는 엄마의 매운 손맛에 정신이 차려졌는지 힘겨운 소리를 내며 소리쳤죠. 장모님, 왜 이러세요 장모님? 저 머리 빠져요. 일로 와. 아직도 입이 살아있네. 그때 잠깐 가게에 갔던 언니는 난리가 난 거실을 보자마자 엄마 형부를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하다는 듯 형부 등을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나와.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결국 언니는 강제로 형부를 끌고 나갔죠. 그날 엄마 생신을 기념해서 모인 날은 초토화가 됐어요. 저는 상처받았을 남편을 안아주면서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고여있던 눈물을 닦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제가 다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바로 남편 회사 사장님이 총대를 메고 형부가 관리하는 하청업체 비리를 익명으로 폭로한 겁니다. 처가에 다녀온 남편이 기죽은 채 다니다가 모든 걸 알게 된 사장님이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동안 형부한테 당했던 여러 업체가 모여서
그동안 당했던 걸 증거까지 첨부해서 익명으로 대기업 관리팀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동안 일감 끊길까봐 못했지만 이대로 평생 살 수 없으니까 모두 용기를 낸 거죠. 결국 형부는 회사에서 내부 조사까지 받았어요. 결국 그동안의 모든 비리가 탄로난 형부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된 형부는 끝까지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했죠. 왜 나만 해고되냐고. 내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다 위에 보고 배운 거야.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걸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안 보였어요. 물론 잘못 가르친 선배들도 잘못한 거지만 잘못된 건 중간에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고 다 따라한 것도 죄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대기업 측에서는 그동안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본 여러 하청업체에 손해배상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되는 사이 형부는 고소까지 당해서 6개월 실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아주 나락으로 제대로 떨어진 거죠. 역시 인생은 인과응보였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옛말은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형부가 잃은 건 회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모든 실체를 알게 되자 그동안 쌓인 것들까지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떨다가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은 나쁜 놈의 최후를 맞이한 거죠. 언니는 이혼 후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잘 됐어. 뭐가 죄송해? 우리 딸은 그런 놈한테 과분해. 아주 잘했어. 부모님은 언니를 그저 안아주셨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다짐하듯 말했어요. 제가 못난 사위지만 아들 역할 잘하겠습니다. 식구들 눈에 눈물 흐리지 않게 노력할게요.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안아주면서 등을 두드려 주셨죠. 지금처럼만 하라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그 후 하청업체 관리 직원도 바뀌고 남편과 회사 사장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어요. 어느덧 남편은 7년째 일하고 있죠.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건강해서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서너 번은 경상도로 가서 자연 체험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자연에서 뛰노는 걸 무척 좋아하죠. 시부모님도 웃으시는 걸 보면 제 마음이 편하네요. 혹시나 악연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쁜 놈은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종교는 없지만 이런 걸 보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